대왕고래 프로젝트 결과가 1차 시추를 했는데 이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정부가 약 2시간여 전에 인정했습니다. 네, 이번 1차 시추에는 이미 1,000억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작은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예산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 부분이 또 있었으니까요.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요, 이거 딱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석유를 캔 게 아니라 지지율 캐려다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지지율이 그때 좀 지난 6월이었죠?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네, 작년. 반등하는데 이 석유 프로젝트가 딱 좋은 게 뭐냐면은 우선 있다고 발표하면요, 결과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먼저 땡기고 나중에 이제 결과는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시차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른 것 같고, 사실 뭐 대통령한테 어떤 보고서가 뭐 유망이 있답니다 그렇게 올라오면은 그래 내가 바다 밑에 가서 확인해보자 이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사기를 치려고 해도 가장 좋은 프로젝트다 이런 거고,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역시나 예상 시나리오대로 가이아나는 뭐 40년 동안 탐사해서 나왔는데 왜 우리는 한 번에 좌절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명운을 걸 거면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해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아직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책임론을 계속 받아가면서 할 것인지. 왜냐면 일반적으로 광구는 국가 예산을 한번 캘 때마다 1,000억씩 꽂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걸 좀 알거든요. 예. 제가 이거 캐봤습니다. 이거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캐봤다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걸 세번에 나라들 공부한 거 아니에요? 지원하면서 예. 이 석유 시추에 대해서 좀 압니다. 이게 야구도 3할 타자가 10번에 3번 뛰면 잘 치는 타자예요. 제가 석유 시추했는데요. 한 번에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매장이 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탐사 시추하는 겁니다. 진짜 네. 있고 얼마가 있고, 진짜 파보고 그다음에 시추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돈이 없는 나라들은요, BP나 텍사스 오일이나 민간 기업에 다 맡겨요. 네네. 그게 나쁜 게 뭐냐면 나오면 걔네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생각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앞단에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우리는 중간쯤 개입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 탐사는 민간이 다 했어요. 이제는 국가가 개입해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너무 많이 띄워주는 게 아까우니까.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 석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석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요? 이게 제일 비열한 합법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산유국의 꿈을 산유국의 꿈을 갖고 있지. 근데 과학적이어야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과학적이어야지. 이재명 대표가 이거 1,000억 들었다고 이거 뭐 AI 연구하는데 최고급 사양 3,000장 살 수 있는 돈을 다 털어넣었다. GPU.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말로 언젠가 민주당이 집권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6개 남았는데 그거 안 판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요, 저희 국민의힘이 욕하면 제가 막아드릴게요. 이건 7개까지 다 파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나올 가능성, 이게 각 광구의 확률이 15에서 20입니다. 이건 국제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안 나왔다고 산자부 접어라. 그리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다 삭감하셨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2번, 3번 할 때 더 잘해라. 이번 추경에서 하자고 해서요. 그럼 국민들이 대단하다 할 거예요. 이건 진짜 여야 할 것 없이 이건 정쟁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해봤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그걸 좀 믿어주세요, 저도 이거는. 영국에서 박사학위 하면서 네. 저도 미쯔비시 그 미쓰비시. 석유화학 그 고모님하고도 그래서 많은 아시잖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딱 지지율하고 지층을 보면은 기본 윤곽이 나와요. 그 기본 윤곽이 나온 데서 가스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륙 네. 구조까지 다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을 놓고 논란이 커진 건 16년간 탐사를 진행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2년 전 우드사이드로부터 사업성이 낮아서 철수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액트 지오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아닌 것을 경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제가 액트지오가 그래서 보기에는 그때 이제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무팀에서 그 대통령님한테 보고해서 기분이라도 좋게 해주자. 야, 요새 너무 분위기 안 좋아. 좀 분위기 좀 바꾸자. 올리는데 그걸 대통령이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자부에서 정무적 판단이 관여돼 있다까지 말을 하잖아요. 이거 1,000억 들어간 거 내 잘못 아니다. 왜? 이분들은 이미 그 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이런 어떤 유증 같은 게 있기는 있지만 경제성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 하는데 무슨 근거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그 의원님. 액트주 보고서 설명을 보고 드릴게요. 아니 자, 설명할게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요거 얘기 듣고 그럼 요거 얘기 듣고 광고의 경제성은요. 네. 하나 광고의 경제성은요.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이거 기술이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묵혔던 광고가 갑자기 사업성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고요. 기술이 발전하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만약에 100번 양보하면 아까 무슨 액트주어라 그랬나요? 거기서 못 믿겠다. 그럼 다시 한번 사전 검사하자. 이것까지는 좀 이해가 제가 돼요. 의원님께 근데 말씀드릴게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다 깎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산유국을 기대하는 나라의 야당이 하는 짓입니까? 네네네. 지시란 말씀 그러면 안 되죠. 네네. 뭐 알면서 좀 얘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통령이 어떤 의지 실어가지고 확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권당원들 따라가요. 그럼 산자부나 이런 전문가들이 여기 가서 보고할 때하고 야당에 와서 보고할 때 달라요. 그 바디 랭귀지를 보면 다 알아요. 아니 근거 내봐 뭐 해보면 아이고 그거 자꾸 우리 곤란하게 하십니까 이래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없이 한 거예요. 아이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당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다들 랭귀지 보고 아니, 예산을 깎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무슨 근거에 받을 제가 랭귀지 좀 빼고. 아니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저도 좀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은 고래밥도 안 된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 국민한테 고래밥이라도 나눠줬어요. 배불리 먹지. 아니 그렇게 한번 희화시킨 들어봅시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희화할 의원님. 만했어요. 왜 그랬냐? 진짜 말해보세요. 네,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가 예산 깎기 전에 자료 가지고 와라. 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하겠다. 안 가져옵니다. 아니 무슨 자료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석유 있다는 보증서? 네, 기본적인 그런 거 자료를 없다고요. 기본적인 이런 자료를 안 비즈니스는. 준다고요. 사업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다 보안이라고 하고 영업비라고 해서 안 준다고요. 그거 자, 당연한 그리고 거죠. 뭘 당연해요.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데 알아야죠.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그런 태도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하면 추경하자. 이게 저희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추경하시. 필요하면 만약에 자료 추경하겠다면. 가져오십시오. 정부에게 얘기하세요. 자료 가져오면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산유국금 얘기하셨죠? 그럼 차라리 709에 좀 집중하라고 해주십시오. 709니까.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일본이랑 지금 계약 관계가 끝나서 오히려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부가 그 손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산업성이랑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곳이 거기인데 거기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자위에서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는. 아까 김영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굉장히 많이 듣던 얘기라 가지고 7광부 얘기부터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동해 가스전 같은 것도 시추해가지고 보면은 몇천억 넣어가지고 한 1조 단위대 이런 수익을 얻은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분식 비슷하게 먼저 지지율을 받고 나중에 네네네. 책임 안 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은 난감하죠. 왜냐면 대통령 5년 하고 가는 거지만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추진하고 싶었으면요 야당 설득해야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득 과정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삭감된 거지 이거를 지금 와서 나 정말 이거 대박 칠 수 있는데 너네 때문에 안 됐어 이거는 글쎄요. 제가 국민의힘 대표하던 시절에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네. 제가 대표되고 나가지고 참 그때 여야 치열하게 대립했는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문재인 정부의 강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정의용 의원인가? 예, 이 전화 오셔가지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프간 난민 문제는 꼭 같이 이게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문재인 정부 그런 전화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사실 난민 문제 이런 것들 접근하기 조심스러운데 밖에서 크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의원들이랑 상의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런 걸 미리 상의해 줬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당 의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저는 대왕고래든 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만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거 안 한 게 지금 문제되는 거지. 전 지금 와서 경제성 따지고 이런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님의 제가 오늘 받은 것 중에 제일 긍정적인 게 필요하면 추경에 넣자. 그리고 자료 공유할 수 있으면 더 하자. 제가 저도 강력히 주장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니 박선원이 초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뭐 이렇게 이제 놀래시면서 이제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서 미국 측의 시선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으니 정계 쪽에 이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정원에 있으면서 트럼프 정부하고도 또 같이 일을 했어요. 네, 제가 이거는 국정원의 특보, 외교안보 특보로서 제가 활동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6월 30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오니까 김정은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최초의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 땅을 밟은 네네. 최초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네. 다시 김정은을 데리고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3인이 정상회동을 하잖아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유 나 내일 가가지고 김정은이 저기 그 좀 나오라 그래봐 내가 갈게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러한 일을 해보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네.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기간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고 김정은을 만나서 뭔가 해보겠다 그런 말을 계속 해왔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10월 달에 받으려면 노벨 평화상을 1월 31일 날까지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사업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평화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기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좀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고마워요. 뭐 이렇게 후보로 추천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좀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고마워요. 뭐 이렇게 연락이. 안 오죠. 말씀하세요. 지금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지금 370개의 행정명령 발부하기 바쁜데 백악관에서 연락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하신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르웨이 그 노벨 평화위원회에서 성공적으로 당신의 추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까지 와 있는 거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반미적 역사관 이미지 개선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인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반미적 역사관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변에서 주변에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거죠. 조 의원 박 의원님 먼저 하고 잘하셨어요. 싶었다. 잘하셨어요. 먼저 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자, 우리 요 의원님. 오히려 전 전략적으로 굉장히 민주당에는 훌륭한 움직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교 영역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이미지를 우선 갖게 된 건 첫 번째고 국가 지도자의 노벨상 받을 때 보통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 있으시고 네. 평생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받으신 거고 고어, 카터, 오바마 이런 사람들 왜 받았는지 제가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받을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의 입장 전환 정도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아니 근데 기밀 유출 방지하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 장소, 기업. 사람 만날 때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내가 할 말만 해라.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 아니면 가지 마라. 기업은 이제 납치당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죽듯이 치거나 벽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으십시오. 72시간 내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유, 야, 지금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군요. 하여튼 흥미로운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5차, 6차 변론기일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홍장원 그리고 이제 박종군 두 이제 증인인데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 2월 6일 재판에서 곽종곤이나 홍장원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에 마치 뭐 설득하면서 그 이후에 내란죄 프레임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저희는 12월 3일 날 계엄 터지는 순간 이건 내란이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고 12월 4일 날 의총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네. 또 하나는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한 관련자들 전원 다 고발한다. 그날 이미 다 내란죄로 규정 짓고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홍장원 뭐 차장이 뭘 넘기고 메모를 한 거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네. 홍장원 전 차장이 네. 박선원 의원님한테 이제 그 메모를 사실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김모 공작 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홍장원이가 저기 박선원이한테 저기 무슨 약점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예, 들었을 제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8대 1차장이고 네. 홍장원 차장이 20대 차장이에요. 그러면은 전임자 잘못을 후임자가 합니까?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의 약점을 전임자가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이야기고 되다. 처음에 이제 12월 6일 날 그때 이제 홍장원 차장이 경질됐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 차장이 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네네.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아니 곽종근한테 항의하러 지금 이천에 와 있다. 그래서 간사 대리인 네. 김병기 의원이 저 대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성범 위원장 있고 김병기 간사 있고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 차장이 쭉 다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에서 증언한 내용 그대로. 예. 예,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홍 차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정리해 놓은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메모를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 저도 저희 당의 뭐 의원이시고 네. 이제 정보위원장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 미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미팅에서는 이성권 간사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 미팅에서는 이 메모가 나오지 않았던 메모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걸 또 준 게 아니라. 그럼요. 아 그러니까 네. 사람이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나왔어요. 홍장원 차장이 여기까지 듣고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범도 물어봐야지. 너 왜 나한테 안 주냐? 네가 이야기한 거 증거 내놔. 이성근도 달라 그래야죠. 정보위원회 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설명을 해주든지 뭘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사 임무지. 네네네.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뭐 홍장원이 뭐 100억 어쩌고 저쩌고 네네. 했는데 별 소리가 다 있어요. 뭐 홍콩의 아파트가 어쩌고 맞아요. 저쩌고 해서 제가 지난 10월 달 국정감사 때 원장한테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원장이 사실이 아니다. 4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홍장원은 정말 탈탈 털려가지고 사람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것 알지 않느냐. 그래서 끝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저기 확실히 저기 국정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정보를 네. 제가 연예계 국정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알아? 근데 진짜 많이 하시네. 5차, 6차 탄핵 심판 변론기를 핵심 증인들이 이제 대거 출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포인트로 이제 꼽는 장면이 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의하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원 발언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오늘 많이 장면이지 나오더라고요. 않습니까?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마친 후에도 이렇게 4차례나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회 신고는 5천 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라든지. 이걸 보면 그냥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정도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걸 심각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시대명사로 인원은 쓰지 않는다. 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국선 변호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들 진짜 처음 봤어요.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는 쟁점이 됐습니다. 그게 마치 인원이거나 의원이면 내란죄가 성립하고 요원이면 내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죄는 성립이 됐습니다. 저도 요원 이런 이게 되게 황당했거든요. 이게 재미를 봐서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 때. 승인 안 해주는 안되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는 안되면 쪽팔려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란이었고 이미 법원에서도 1차적인 판단을 했지만은 이게 먹힌다는 거죠. 실제로 그 요원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국회에 끌어낼 요원이 어디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방하는 순간부터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논점이 그려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하철에 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씨 이러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당신이 어제 이런 말 했는데 이래서 싫어 이러면은 논쟁할 수가 있어요. 네, 어르신 그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네 왜 조국 딸이랑 결혼했나? 이러면은 그 진짜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뭐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데 약간 이런 논란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원과 의원 이거 논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진지를 구축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뭐. 예, 저는 이제 탄핵 소추단으로 네네네. 이제 헌재에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건 뭐냐면 여인형의 고뇌. 그러니까 여인형이 말을 많이 안 했잖아요.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암고 후배고 김영현 장관의 후배고 이상민 장관의 후배예요. 충암파라고 불리죠. 충암파 중에 이제 정말 실권자이고 그런데 이번에 11월 말 요때 이제 마지막 김영현한테 불려가가지고 여인형이 책상을 치면서 반대를 해요. 계엄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노상원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은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재현 국방장관 날려버리잖아요. 계엄사령관도 날려버리잖아요. 정승화를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어요? 김영현이 두려워하죠. 김영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장이 실권 딱 잡아가지고 대통령 윤석열한테 직보하는 체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김영현이 노상원을 견제 차원에서 넣어요. 7월 말부터 그 12월 1일 그 짧은 시간에 22번을 만나요. 노상원을. 그거를 여인형이 알아요. 그래서 여인형이 장관한테 노상원을 멀리 하십시오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에 계엄하면 안 된다고 책상을 치면서 장관한테 항의를 했는데 본인이 약간 좀 팽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합수부장인데 수사 1단장으로 노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노상원은 자기 선배 41기 육사. 어떻게 이겨요 자기가. 그리고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계엄에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방 계엄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내란의 상징인데 이 내란의 상징이 노상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아닌가 보다. 그게 예인형의 고뇌고 이번 헌재에서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지금 거리에서 느끼셨군요. 네, 추측입니다. 추측. 예.